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오늘 IMF가 하나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바로 한국의 주택시장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에 그 거품이 빠짐으로써 장기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밤에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예상대로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수들, 새로운 이슈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이 아파트 시장, 우리나라의 그 주택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에 또한 아파트 주택 시장에 또 영향을 줄 많은 이슈들이 지금 오늘 또 빵빵 터졌습니다. 일단 우리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하나의 보고서인데, IMF가 이제는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택 시장 안정성과 이제 적정 가격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주택 가격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장기간 하락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급락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거품이 끼어져 있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영끌조 어떡합니까?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게 내년도 경기 금리 인하가 되면은 다시 한번 아파트 가격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IMF의 보고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품이 이제 빠지고 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하락을 추세하고 있다. 하락 추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과거의 주택시장 붕괴처럼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이제 가격 불일치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정책금리 인상까지 결합을 하면 지금 이제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거품 낀 거, 금리 인상, 이거 이제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과거의 주택 가격 붕괴 사태와 유사한 상당 기간의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가 또 얘기하고 있는 게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들을 꼽았거든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더더욱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지금 가계부채에 문제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금통위에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의 그 가계부채로 인해서 금리를 이제는 덜 올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영끌족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악재죠. 이런 보고서 계속 나오면 상당한 악재입니다. 희망을, 기대를 꺾게 만들죠. 이런 보고서가 오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미치는 영향, 바로 이제 기준금리가 미국 연준이 또 인상을 했습니다. 시장에선 예상을 했죠. 이게 또 우리나라 주택시장, 아파트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자, 지난 새벽이었어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예상대로 이제 0.5%포인트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어요. 자이언트 스텝이 뭐냐면 0.75%포인트 정도 인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0.5%포인트, 0.75%포인트, 과거에는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금리 인상입니다. 보통 0.25%포인트 이렇게 올리는데, 빅스텝이 이번에는 빅스텝 한다고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 정도로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당황하죠.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CPI 지수라고 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었는데, 지지난 밤이죠.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7.1% 나왔었단 말이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의 컨센서스는 시장의 예상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7.3% 예상했었는데 거기다 하회했죠. 그래서 이제는 둔화 조짐이 일어나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춘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그래도 2007년 이후 최근 15년간 금리는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4.5%가 됐어요. 미국 금리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는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0.5%포인트 정도 인상은요,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계속 이미 0.5%포인트 인상은 예상됐는데,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의 목소리예요. 브리핑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인상 속도가 이젠 중요한 게 아니다. 속도는 굉장히 빨리 냈죠. 0.75%포인트 정도
4번 올렸잖아요, 연속. 급격하게 올렸어요. 이제 속도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는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로 될지 이게 중요해. 한마디로 최종 금리가 몇 %다. 왜냐면 이걸 알면 언제 금리 인하 시기가 될지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긴축 기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런 금리 인상, 그러니까 고금리, 한마디로 지금 금리가 4.5% 그 이상으로 올릴 건데 또 그러면 그 시대를 어느 정도 길게 갖고 가느냐, 언제 피봇, 전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당한 긴축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긴축 기조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FOMC 회원 19명이 각자 생각하는 적정 금리 수준, 이게 바로 점도표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FOMC 위원 19명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의 금리는 요 정도 돼야 돼 라고 이렇게 점을 찍어요. 그게 이제 점도표라고 얘기하는데 5.25%포인트 이렇게 나왔어요. 5.25%포인트. 한마디로 내년 말에는 한자 5.25%가 돼야 돼. 그러면은 지금이 이제 4.5%니까 내년 말까지 0.75%포인트를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은 뭐예요? 계속 금리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금리 올라가는 속도는 둔화되겠죠. 왜? 과거에는 0.75씩 올렸는데 이제는 0.25씩 아마 이제 올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 또 빅스텝 단행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속도는 느려지나 금리 인상의 기조는 여전히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그 연합뉴스에 출연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언론이나 기자들이 이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에 너무 포인트를 맞춰서 긍정적으로만 자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연합뉴스 뉴스에서 이게 왜 긍정적이냐, 전혀 긍정적 시그널은 아니다. 왜?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아요. 근원물가가 6% 이러거든요. 근원물가는 안 내려갑니다. 근원물가는 뭐냐면 그러니까 변동폭이 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에너지, 그 다음에 날씨 영향 많이 받는 거, 농축산물, 그죠? 이런 것들을 제외한,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 한 물가의 기조를 보여주는 거에 우리가 근원물가 지수인데, 변동성이 큰 물가를 빼고요, 상품 빼고 나머지를 봤더니 나머지는 뭐 금리가 계속 6%인 거예요. 이거 안 내려가. 내려간 추세 조금은 내려가는데 그 추세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물가는 계속적으로 높다는 얘기예요. 근원물가 높죠, 아직도.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되게 좋은 시장입니다. 미국은요, 고용률이 되게 좋아요. 지금 참 부러워요, 그런 거 보면. 지원서 이렇게 내면 다 취업이야. 예? 우리도 그런 시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정치권에서 지금 너무 일을 안 하시죠? 정파 싸움만 하고 있고, 청년들이 힘든데. 고용률이 좋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높아져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안 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긍정적인 시그널이 전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긴축에 영향을 가져. 역시나 오늘 파월 의장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어제 제가 연합뉴스에서 예상을 했었거든요. 아마 매파적인 발언이 이제 나올 거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속도는 맞아요.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가 지속될 이거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하락할 것이다. 그럼 금리 인상이 꺾이겠죠? 근데 그거는 아직 시기상조고, 그렇게 하기에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근원물가 지수가 언제 팍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미국의 이제 경기 위축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 아마 이제 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양한 지표들도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금리 인상은 계속된다. 이게 이제 팩트죠. 그럼 한국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지금이 한국은 3.25%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이 4.5%죠. 그럼 갭이 어떻게 벌어져요? 1.25% 지금 갭이 벌어졌어요. 퍼센트 포인트 갭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1.25% 포인트 정도 더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 자금 다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3일에, 그러니까 한 달
뒤에요. 1월 달에 금통위가 열려요. 금통위가 열려서 이제 금리 결정을 내립니다. 여태 금리를 분명히 올려요. 올릴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제 빅스텝이냐 아니면 이 베이비 스텝이냐 요건데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죠. 그 뜻은 뭐예요? 그럼 베이비 스텝 오르니까 0.25%포인트 오르니까 안도할 수 있냐? 아니죠. 금리 또 올린다는 얘기예요.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를요 지금 연속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또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대출금리 받으신 분들은요, 대출금리 높아져서 힘든데 거기에 더 올린다는 얘기예요. 영끌족 못 버팁니다. 이런 식의 금리나 나설 가능성은 제가 봐선 낮아요. 힘듭니다. 피봇? 자꾸 어제도 물어보더라고요. 아나운서가 피봇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전환. 피봇은 전환을 얘기하는데 금리가 꺾이는, 그러니까 인하되는 이 피봇이 일어날까라고 봤을 때 물어보더라고요. 시기상조다. 예. 힘들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매크로 환경에서는 금리가 이게 인하되는 거는 사실 지금 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 저는 꺾이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물가 상승이. 지금 갭이 이 정도 벌어졌어요. 그러면 분명히 연준이 또 올릴 거예요. 내년에 2월 달에. 그러면 일단 한은도 움직여야 되거든요. 일단 0.25%포인트 정도 1월 달에 이제 올릴 거란 보는 거죠. 왜냐면 그럼 갭을 줄여줘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출금리 어떻게 돼요? 오늘요. 오늘이 12월 15일입니다. 오늘이요. 코픽스 발표를 했어요. 11월 코픽스 4.34% 나왔습니다. 이 코픽스가 뭐냐면 변동금리의 기준이 돼요. 여러분이 많이 받았던 대출금리, 변동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4.34 역대 최고예요. 4%로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막 영끌족 힘들어하죠? 대출금리 올라서? 더 오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8% 넘어갈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내년에 8% 넘어갈 거로 보는데 저는 이번 연도에 8% 넘어갈 거로 보거든요. 변동금리 금리가. 왜냐하면 지금 코픽스 금리가 오늘 발표를 했어요. 또 4%가 넘어섰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가상금리 붙죠. 제가 봤을 때는 넘어서요. 그러면 이제 영끌족 힘들죠. 영끌족 진짜 힘들어질 겁니다.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가 막 많은 유튜버들이,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막 부동산 폭등한다 막 했을 때 자기 돈 주고 실수요자들은 좋아요. 자기 돈 있고 실수요자들은 사는 거 왜 그게 나쁜 겁니까? 근데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신 분들, 그 다음에 제발 젊은이들한테 영끌족 좀 하지 말라. 무슨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대출을 받아갖고 그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를 막 마치 그게 무슨 투자인 것 마냥, 그게 올바른 투자인 것 마냥,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거는 나쁜 게 아니죠. 그냥 본인이 뭐 자기 돈 주고 자기가 투자하는 걸 뭐라 합니까? 그거는 모를 게 아니라 이 바람내는 분들, 특히 이제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끌어당겨서 이제는 무조건 뭐 사야 돼,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 영끌족은 못 버팁니다 지금. 그럼 누가 승리하는지 아세요? 영끌족 이제 못 버티잖아요. 그럼 누가 승리해요? 바람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바람는 사람이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들. 영끌족이 못 버티고 내뱉습니다. 토해내겠죠? 그죠? 못 버텨요. 금리 인상돼서 나 금리 내 월급으로는 도저히 갚아 나올 수 없어. 그러면은 지금 집을 내놔야 되는데 팔립니까? 지금 매수자들은 더 기다리는데 안 팔리겠죠? 그럼 계속 다운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폭락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사요 그걸? 돈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이번에 기회다 이러면서 자기 돈 많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대부분 바람 있는 사람들. 저는 굉장히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영끌족에게, 그렇다고 뭐 제가 영끌족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영끌족에 비판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객관성 있게, 그러면 이제 영끌족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지금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에요. 오해 말아주십시오. 뭐 영끌족이 나쁘다, 뭐 니네 뭐 저기 영끌족 대가를 치러야 된다, 뭐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영끌족은 거의 이젠 젊은 청년들이 많거든요.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집을 샀는데 지금 거의 뭐 반토막, 그러니까 좀 일부는 아니 일부예요, 일부. 그리고 반토막도 사실 뭐 특정 지역에 있는 반토막인데 일단은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못 버티잖아요. 그러면은 내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튀어나옵니다. 사실 이것도 솔직히 좀 비판 받아야 돼요. 전세는 왜 안 도와주나요? 전세.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다 저기 집 있는 사람들 지금 다 봐주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 특례 보금자리론 잠깐 설명드릴게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는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고, 이게 뭐냐면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대출을 받는데 그 전까지 보금자리론이나 정책자금은요 다 소득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월급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DSR도 그 당시엔 DSR도 없었고 막 거품 꼈을 때 LTV, DTI만 잘 해갖고 이제 받으셨는데 지금 DSR 때문에 더 이상 못 들어오잖아요, 잘 시장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레버리지를 일으켰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뭐가 돼요? 금리가 너무 치솟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막 금리는 계속 오르고 내 월급에서 거의 뭐 반 이상이 다 이자로 내고 있고. 근데 다른 정책 자금으로 내가 돌려고 그래도 일단 소득 제한이 다 있다 보니까 내가 정책 자금으로 이거 대안이 안 돼. 근데 이게 내년에 나오는 게 소득 제한이 없어요. 영끌조한테 진짜 이거는 한 줄기의 빚입니다. 빚. 조건만 된다 그러면. 예. 대상주택 가격도 6억 원에서 9억 원을 높였어요. 이 보금자리론이 6억 원까지거든요. 예. 6억 원까지만 딱 대출이 나와요. 정책자금 대출이. 근데 이걸 9억 원으로 높여주면 엄청난 저는 이거 혜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금리가 4% 초중반이에요. 최대 5억 원까지 그것도. 금액도 최대 5억 원. 이거는 진짜 저는 이거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거는 진짜 특혜예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영끌족에게 주는 엄청난 한 줄기 빚입니다. 이건 진짜. 근데 영끌족 하신 분들은 지금 이거 내년도에 노리셔야 돼요. 이거 조건이 맞는다 그러시면, 예, 조건이 맞으신 분들은 갈아타셔야 됩니다. 이거 당분간은 힘들 거니까 어떻게든 이거 갈아타고 금리 낮춰서 버티기로 들어가겠죠 이제. 근데 이제는 저는 여기서 불만이 뭐냐면 전세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없다는 거 지금. 그렇지 않나요? 이거 다 집 있는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집 있는 분들을 위한 거. 지금 전세 사신 분들한테는 뭐 없어요 지금. 뭐 지금 전세 대출도 꽤 되거든요. 6%도 넘지 않았어요 지금? 그죠? 6% 아마 넘었을 겁니다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아니 그럼 이런 분들 물론 이런 거예요. 야 전세는 어차피 목돈이고 2년 있다가 갚아다는 거잖아. 이런 논리거든요. 어차피 그거 다시 했다가 다시 토해내잖아. 다시 갚아 주는 돈이잖아. 이게 무슨 소진 그런 논리예요 지금. 어차피 전세자금 대출 그렇잖아요. 2년 동안 빌려서 쓰다가 다시 갚는 거잖아요. 그 2년 동안 고금리에 고통을 받잖아요. 그럼 뭔가 전세자금 대출 받았던 분들도 도와줘야죠. 아니 이런 분들 도와주면 이런 분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거는 조금 나라에서 정부에서 좀 자세히 생각해야 된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은 서민이란 말이죠. 서민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정말 서민들을 위한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받으신 분에게도 진짜 그 집 있는 분들에게 특혜 주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지원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힘든 건 똑같이 힘드니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아무튼 간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정부는 어떻게든 간에 부동산 떠받치려고 규제를 다 풀고 있죠. 예. 마지막 규제는요 제가 봤을 때 양도세 중과 면제입니다. 예. 아마 그 얘기가 나오면 부동산 시장 또 들썩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취득세 풀어주고 중과 풀어주죠. 지금 뭐 종부세도 풀어주고 뭐 다 풀어주잖아요 지금. 정부는 어떻게든 부동산을 떠받치려고는 하고 있고 그럴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시장은 계속적인 금리의 압박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하락세는 나와주는데 그 하락 속도는 좀 줄어들 가능성. 왜냐하면 정부가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분위기는 좋지는 않다. 계속적으로 하락세는 맞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면서 그 하락세를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시키려고 현재는 노력하고 있으나 역시나 이제 역부족일 상황이다. 아파트 가격은 또 집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들한테는요, 포인트, 그러니까 타이밍을 정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시장이에요. 실수요자들 언제 구매를 해야 되느냐, 매수를 해야 되느냐, 실수요자들이 이런 거 포인트가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죠. 사실 이럴 때 그런 거는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리겠고요. 자, 현재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의도 정보맨은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공부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돈이 되는 정보, 뭐 지원금 같은 거, 보조금 같은 것도 설명해 드리고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지금 꼭 공부해야 될 타이밍이다 보니까 제가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로, 뭐 제가 전문가라서 뭐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댓글로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요 메일로 여러분의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여의도 정보맨 채널은요, 항상 끝날 때 우리 긍정적인 말로 끝냅니다. 말이 힘이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잘 된다, 우린 부자 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끝내는데요.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외쳐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은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